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회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추울지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죠. 추측, 어떤 것을 추측할 때 추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추울지도라고 하면요. 모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ybe 춥다 써볼까요? maybe 춥다 이런 것들을요 뭐라 그래요? 추울지도 모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니까 추울지도 모르니까 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가 나와 있죠.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뒤에 명령문이 나오면 명령 또는 청유, 이게 뭐뭐 으세요, 뭐뭐 아어라 또는 뭐뭐 읍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앞에 이유가 나올 때 뭐뭐니까가 잘 어울린다. 이것까지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러면요, 여기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호응되는 건데, 호응되는 것을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죠. 어도 또는 뭐 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더라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럭키, 이렇게 행운이라고 얘기하죠. 행운. 한국에서는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운이 몇 퍼센트,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몇 퍼센트,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성공이 있으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운, 행운이다. 그리고 여기는 노력이다.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은 그래서 운 7, 운이 70%고요. 기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이 70%, 노력이 30%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로 웨이스트는 제로와 웨이스트가 합쳐진 단어이다. 말 그대로 쓰레기가 없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제품의 포장과 자재를 태우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면 탄소 배출을 낮추어 지구온난화를 막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로 웨이스트. 영어로 써볼까요?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적어진다, 아니 없다 라는 의미죠. 쓰레기가 없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장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장점. 첫 번째 장점 뭐예요?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절약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마지막에요,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에 좋고요, 그 다음에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약,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족과 친족 간에 부르는 호칭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죠. 그런데 아빠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아빠의 가족을 봅시다. 이 아빠를 중심으로 형이 있겠죠. 남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겠죠. 누나가 있겠습니다. 누나. 이 누나와 여동생을요, 고모라고 부릅니다. 고모. 그리고 이 엄마에게도 언니가 있겠고 여동생이 있겠죠. 그리고 남동생도 있고요. 오빠도 있습니다. 오빠도 있어요.
자, 이 언니와 여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모. 그래서 아빠의 누나나 여동생, 여자 형제는 고모. 그다음에 엄마의 여자 형제, 언니나 여동생은 이모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아빠의 남동생이나 형은요, 원래는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삼촌에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빠보다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빠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버지. 형은 아빠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큰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작은 아빠, 큰 아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엄마의 남자 형제는 남동생과 오빠가 있는데 모두 다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똑같이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여동생을 이모라고 부르고요. 아이는 아빠의 누나를 고모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아이는 아빠의 남동생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아이는 엄마의 오빠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이 아빠의 남동생이 결혼을 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아빠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틀렸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확인해야 되죠. 꼭 확인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집주인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법의 도움을 받을 때 좋고요.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장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봅시다. 이 장례식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결혼식이죠. 결혼식인데요. 이 장례식과 결혼식. 장례식은 위로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결혼식은 축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돈을 냈는데 돈을 내요. 돈을 낼 때 여기서는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이렇게 축의금을 내고요. 여기서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조의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의금도 축의금도 이 장례식과 결혼식을 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와주는 돈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돈인데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부조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부조금, 조의금도 부조금, 축의금도 부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장례식에 가면요, 여기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인이라고 하고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인데 이것을 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정이 있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들어가면 여기에 상주가 서 있고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죠. 자,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빈소라고 얘기합니다. 빈소. 빈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다가 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의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방명록을 쓰게 됩니다. 방명록을 쓴 다음에 여기에 인사를 하죠. 2번 절을 해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절을 하는데 이때는 1번 절을 합니다. 그래서 고인, 죽은 사람에게는 2번, 그리고 여기 상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절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빈소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빈소에 들어갈 때 방명록을 쓰고요.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플러스 조의금을 냅니다. 조의금을 낸다. 이 부분이 틀렸죠.
아니고요. 조문이 끝난 뒤에 빈소 옆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네, 맞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갈 때 흰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그것이 예의다. 아니요. 어두운 색, 까만색이 좋아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은 조의금입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는 축하하기 위해서 내는 거죠. 흰 봉투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근데 조문이 끝난 뒤에 빈소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사는 육개장이 많이 나와요. 육개장이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봅시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리는 당연히 글자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던 고유의 문자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한글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 반포,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줬죠. 제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라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문자를 썼습니까? 고유 문자가 없었고요. 중국 글자, 즉 한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고유 문자는 없었다. 자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다. 한글을 좀 봅시다. 한글. 모음이 있고요. 자음이 있습니다. 자, 자음은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4개가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렇게 14개가 있습니다. 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우이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아, 야, 여 이렇게 있죠. 이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 다음에 이거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늘은 천, 그 다음에 땅이 지, 인, 천지인을 통해서 모음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음은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이 목구멍과 혀와 입 모양으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으로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는 이런 발성기관, 발음기관의 모양을 가지고 자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음자가 아니라 모음자. 모음자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음자 같은 경우에는 발성기관 써드릴게요. 발성기관, 소리를 내는 사람의 몸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과 만들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조선시대 천재 시인이고요. 홍길동전 작가의 누이입니다. 홍길동전 작가, 여기까지는 허균이에요.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균의 누나는 허난설헌입니다. 천재였어요. 천재고요. 작가, 시인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선에서 중국까지 이름이 알려졌고 또 일본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에게도 격찬을 받는 시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허난설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고요. 지금은 핵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가족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 가족 수.
가족수라고 할까요? 가족수가 많고요. 핵가족은 적습니다. 여기는 한 명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결정.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남자 어른. 이 어른이라는 것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결정하고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혼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핵가족은 회의를 하죠. 함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가족은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족이 함께 결정한다? 아니요. 혼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이니까 회의라는 게 없죠. 그냥 할아버지가 하면 이렇게 해 라고 결정을 하면 따르는 겁니다. 아니고요. 독거노인은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맞고요. 핵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가족 간의 유대가 깊다. 아니 이게 대가족이에요. 다 같이 사는 거죠. 아니고요. 핵가족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부부. 자, 이것은요.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벌다. 함께 돈을 버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 핵가족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집을 구할 때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은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 아주 중요합니다. 안 와도 된다? 절대 안 되죠. 집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요?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고요. 이사를 가기 전에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간 뒤에 집 열쇠를 받는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는 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D-Day 아주 바빠요. 왜 바쁘냐면 먼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잔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잔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있다고 칩시다. 전세금이 있으면 처음에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금 플러스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0%다. 나머지 90%가 있겠죠. 나머지 돈을 잔금이라고 해요. 잔금. 그래서 이 잔금을 내야 된다. 이날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센터에 가야 돼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요.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사하는 날 다 해야 되는 날인데요. 이사를 가기 전에 잔금을 지불한다. 만약에 그날 지불하면 괜찮겠지만 여기서 가기 전에라는 것은 전날, 일주일 전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집을 구했다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많이 얘기하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나라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는 바로 고조선이고요. 단군 왕검이 BC 2333년 2333에 세웠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기서 보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는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알려고 하면은 기록, 레코드가 중요하죠. 기록이요. 이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8조법이라는 곳에 되어 있고요. 이 8조법 중에서 3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잘 전해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요.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다. 이런 겁니다. 삼국시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2333년 BC 맞죠? 근데 여기는 환웅이 아니라요. 단군 왕검이 세웠습니다.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환웅입니다.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6조법이 아니라 8조법이다. 아닙니다. 만주지방과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만주지방이에요. 만주, 한반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고조선이 세워졌으니까 맞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을 좀 보도록 합시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고등학교 과정은 3년으로 의무교육이다? 아니요. 의무교육을 봅시다. 의무교육 6 플러스 3은 9. 6은 초등 6년이고요. 그 다음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9년 동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입니다. 아니고요. 답이 나왔네요. 중학교 과정은 3년이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6년,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고요. 6, 3, 3, 4 학제이며 초, 중, 고,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생일잔치 등과 같은 날 일생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 봅시다. 이건 의례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축의금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혼례문화는 지금은 결혼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조상을 추모하며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하는 제례문화,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춰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 장례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의례문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자,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은요 1990년대 말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아니고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트로트가 아니라 댄스와 힙합입니다. 힙합 문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스포츠가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외국의 대중문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아니요. 지금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데 외국의 문화들을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요. 고유의 종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 고유의 종교는요. 원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학이라고도 하죠. 동학. 자, 이 두 가지가 한국의 고유의 종교고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외래 종교예요. 외래 종교. 외국에서 왔어요. 이런 뜻이죠. 외국에서 온 종교는 많이 있죠. 기독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고요. 자, 불교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자, 봅시다. 가톨릭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종교가 아니고요. 불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게 아니죠. 불교는 외래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선 후기에 전파된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팥죽을 먹으며 팥죽의 붉은색이 집에 있는 나쁜 것을 쫓아낸다고 믿는다. 이제 귀신, 여러분 귀신 알죠? 고스트. 어떻게 쓰지? 고스트. 귀신 무서워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귀신 막 이렇게 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밤을 좋아할까요? 낮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걸 좋아하죠. 어둡다. 밤.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많이 활동을 해요. 밤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 1년을 살펴보면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는요. 낮이 길어요.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밤이 짧아요. 겨울은요. 낮은 짧아요. 그런데 밤이 길죠. 밤이 길어요. 근데 밤이 가장 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동지요. 동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낮이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하는데 하지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동지가 유명해요. 왜냐면 이때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자, 이 동지에는 밤이 길기 때문에 누가 좋아해요? 바로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많아지겠죠.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요. 귀신 무서워요. 그런데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빨간색. 빨간색을 싫어하네요. 그래서 빨간색 음식을 먹어서 귀신에게 저리 가. 네가 싫어하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빨간 음식으로 팥죽. 팥으로 만든 죽. 이 팥이 영어로 뭐예요? 레드 빈이잖아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것을 동지에 먹는다고 해서 동지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팥죽, 동지죽을 먹는다. 동지죽을 먹는 동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번을 봅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 뭐랄까요? 정치의 꽃. 이 뭐뭇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의 꽃.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신랑, 신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신랑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이 어떻다, 신랑이 뭐 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항상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결혼식의 꽃은 신부다. 그러면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다. 자, 그러면 정치의 꽃은 뭡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 바로 선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이 정치의 꽃은 선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50에서 60, 그리고 70, 80, 90부터 쭉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때는 뭘 했어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으로 넘어오죠. 무거운 것. 그래서 여기는 가벼운 것이라는 뜻으로 경공업이라고 해요. 경공업. 무거운 것이라는 뜻으로 중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공업.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은 중공업부터 시작하여 경공업으로 발전했다? 아닙니다.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공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옷 같은 거, 가방, 가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무거운 거, 배, 그 다음에 철강, 스틸이죠. 그리고 기계, 머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있고요.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거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개발도상국형이 아니라 선진국형 구조입니다. 아니죠. 이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80년대는 뭡니까? 차예요. 차. 자동차.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90년대부터는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신소재 같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할까요? 핸드폰,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3회 모의고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KIIP 종합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공부했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